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오늘 밤 직접 영어 연설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책임지는 자세가 아쉽다며 오로지 남 탓에 전 정부 탓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부산 중동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 호텔에서 불이 나 1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3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클린스만호가 오늘 저녁 8시 대전에서 피파 랭킹 75위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페루와의 평가전에서 패했던 우리 대표팀이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10여 년 전 침몰한 비운의 여객선 타이타닉호를 관광하려던 잠수정이 심해에서 실종됐습니다. 1인당 3억 원이 넘는 돈을 낸 억만장자 등 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부산 중동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 호텔에서 불이 나 오후 1시쯤 불길이 잡혔습니다. 부산 소방본부는 고가 사다리차 등을 동원해 투숙객과 직원 170여 명을 구조하거나 대피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31명이 연기를 마셔 근처 병원으로 나누어서 이송됐고 97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정오쯤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지하 6층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고 현재 잔불을 정리하면서 건물 내 연기를 밖으로 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프랑스 파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와 약속, 보답과 연대라는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밤 직접 영어 연설에 나섭니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윤 대통령이 경쟁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연사로 부산 엑스포를 통해 회원국들이 얻을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가수 싸이가 직접 참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강점인 디지털 영상 기술과 3D, 뮤직비디오 패턴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주어진 30분의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눈을 뗄 수 없게 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선언 때부터 닮은 꼴로 불렸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프랑스 도착 첫 일정으로는 우리 동포들과 만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조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프랑스 사회에 당당히 자리 잡은 우리 동포를 만나는 것으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는 자유와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고 파리에만 200개 넘는 한식당이 있을 만큼 문화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어 소사전 2024년 판에는 김치, K-팝, 비빔밥 이런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활발한 문화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 분야와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파리 이틀째인 오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만납니다.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공동 언론 발표에 이어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대한 논의부터 가치연대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가 폭넓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최근 2달 동안 주요 7개국 G7과 유럽연합, EU 정상 모두와 양자회담을 일단락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2년 전 정치선언 즈음 별의 순간을 잡았다, 마크롱과 닮은 꼴이다, 당 안팎에서 이런 기대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 거센 반발 속에 개혁을 추진한다는 점과 당장 표를 얻을 수 있는 포퓰리즘 대신 나라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는 리더십을 강조하는 점도 비슷한 대목입니다. 취임 2년차 화두로 노동과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핵심으로 내걸었던 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공감대를 나누며 새 국정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파리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서울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연 기업인 간담회에서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위해선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민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면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개척을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워졌다며 연구개발 세제 지원 강화와 입지, 영업 규제 개선, 탄소 중립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세계 28위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재정과 조세 정책 경쟁력이 떨어지며 정부 효율성은 최근 5년간 9단계나 뒤로 밀렸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는 OECD 국가와 신흥국 등 64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통계와 설문 자료를 종합해 발표합니다. 평가 대상은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종합순위는 28위로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재작년 23위에서 지난해 27위로 떨어진 뒤 올해 다시 순위가 뒤로 밀린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고용률, 소비자 물가 등이 반영된 경제 성과는 22위에서 14위로 8단계나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정부 효율성은 2단계 떨어지며 38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정부 효율성은 2018년 29위에서 하락해 최근 5년간 순위가 9단계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엇보다 재정 상황 악화가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 분야 평가 순위는 올해 40위까지 밀렸습니다. 개인 세부담으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조세 정책에 대한 평가도 5년간 9단계나 하락했습니다. 기업 효율과 인프라 분야 순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IMD 평가를 통해 정부 효율성이 국가 경쟁력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 재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IMD 평가에선 에너지 수출국의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지난해 순위가 낮았던 바레인과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를 제쳤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올해 장마가 예년보다 늦은 이번 주 일요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일요일인 25일쯤에 정체 전선 영향으로 제주도에 첫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장마는 예년보다 6일 정도 늦은 겁니다. 기상청은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소 늦게 확장하면서 장마가 늦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정도에 따라 일요일에 제주도뿐 아니라 남부 일부에도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제도인 노란 우산을 폐업을 이유로 깨는 사례가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노란우선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 8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3% 늘었습니다. 지금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되면 올해 10만 건을 넘어 지난 2021년 최고 기록인 9만 5천 건을 갈아치울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15개월 된 딸을 방치하다가 숨지자 시신을 2년 넘게 보관한 친모가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반발하며 항소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친모 서모 씨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남편이자 공범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은 최모 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1월 경기 평택에 있는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친딸이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유기하고 친딸이 죽은 뒤에도 양육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브라질 남부의 한 학교에서 졸업생이 교내에서 총격을 가해 학생 1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19일 오전 브라질 파라나주 캄베에 있는 공립 중등 고등학교에 21살 졸업생이 성적 증명서가 필요하다면서 들어온 뒤에 갑자기 총을 쐈습니다. 이 총격으로 16살 여학생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다른 남학생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총격범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파라나주는 사흘간의 공식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110여 년 전 북대서양에서 침몰한 비운의 여객선 타이타닉호는 깊은 바닷속에서 여전히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1인당 3억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이 침몰 여객선의 잔해를 관광하려던 잠수정이 심해에서 실종됐습니다. 억만장자 등 5명이 타고 있다는데요. 류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2년 승객 1,500명과 함께 침몰한 타이타닉호는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해저에 있습니다. 무려 4,000m나 내려가야 하는 깊은 바닷속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연인들이 두 팔을 벌리고 섰던 곳으로 유명해진 배 앞머리를 비롯해 여러 부분이 형태를 유지하며 그날의 비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탐사업체가 이런 잔해라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심해 잠수정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정이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이프코드 해안에서 1,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서 물속으로 들어간 지 1시간 45분 만에 실종됐습니다. In a water depth of roughly 13,000 feet. It is a remote area and it is a challenge to conduct a search in that remote area. 이 관광 잠수정에는 승조원 1명과 영국의 억만장자, 이 탐사업체 회장 등 5명이 타고 있습니다. 잠수정에는 96시간 분량의 산소가 채워져 있어 이 시간 안에 구조를 해야만 합니다. Deep submersible diving is very dangerous, but it's high tech, and as each year goes by, the equipment gets better, the technology gets better, and so on. So I'm very hopeful and very positive. 현재 미국과 캐나다 당국은 구조선과 항공기, 잠수선까지 동원해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사고 해역이 육지에서 너무 멀고 깊은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류재용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저녁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첫 승에 도전합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도 출전할 걸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허재원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우리 축구 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에 지금까지 1무 2패에 그치고 있는데 오늘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클린스만호가 출범한 게 지난 3월인데요. 첫 경기 콜롬비아전을 2대2로 비기고 이후 우루과이 페루에게 연달아 졌습니다. A매치 승리는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포르투갈전이니까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상대는 피파 랭킹 75위인 엘살바도르입니다. 27위인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48계단이나 낮은 그리 어렵지 않은 상대입니다. 더구나 탈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는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를 교체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ll see a little bit how the game goes, but I'm very positive that he comes on. He's not going to start because he has not 90 minutes in his legs, but I hope that in the second half he gets the opportunity to come back on. 네, 어제 공식 훈련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 어때 보였습니까? 네, 사실 나흘 전 페루와의 경기 때도 손흥민 선수는 정상적인 훈련을 모두 소화했습니다. 페루전 이후 주말과 어제까지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경기에 나설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문제는 경기 감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전을 소화한 게 지난달 29일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벌써 3주 이상 지났습니다. 그래도 손흥민 선수는 팀 분위기를 밝게 이끌면서 오늘 경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감독님께서 아직 첫 승을 못 거두셨는데 선수들도 그런 거를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서 밝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 엘살바도르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팀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가 열릴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거둔 A매치 성적이 3승 3무 무패입니다. 약속의 땅 대전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첫 승리를 거두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총선이 300일도 남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여야가 오늘 갑자기 똑같이 정치쇄신 경쟁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수 30명 감축, 또 문호동 무임금, 그러니까 월급 일하지 않으면 월급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이렇게 정치쇄신 3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요, 김은경 혁신위원장도요, 오늘 첫 회의를 가졌는데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면서 앞으로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고 특히 총선 공천에서 현역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대표는 그러면서도 오늘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장황한 궤변을 늘어놨다며 말로만 특권 포기라고 깎아내렸고 이재명 대표는 국정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오로지 남 탓,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김은경 위원장 목소리 듣고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의원 300명인데요. 10% 줄여도 국회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 투자의 사건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기득권을 타파한 민주정당, 개혁정당의 모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혁신위원회는 국소수술이 아니라 전면적 혁신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여야 쇄신 경쟁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도요.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봅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이제 혁신 경쟁에 나선 모습 보기는 좋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고요. 제가 정리를 좀 앞서 해드렸는데 정치 쇄신 3대 과제예요. 네, 기득권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 다 동의를 한 겁니까? 그 부분은 뭐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런 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컨센서스는 우리 당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회의원 수 30명 정수를 지금 있고. 30명 감축하겠다는 얘기는 뭐 모든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 그 숫자에 비해서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네. 그런 비판에 대해서 우리 김기현 당대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만 네. 지금 비례대표가 과연 비례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문제가 있고 아. 그다음에 또 지역구 선거구제에 있어서도 중선거구제 이상으로 간다라면은 또 뭐 만약에 소선거구 형태로 가면서 지역구를 줄이게 되면은 네, 네. 지방의 의원 수를 많이 줄여야 되거든요. 예, 이런 문제가 예. 있기 때문에 중선구제를 가면서 일부 감축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여야 생각을 합의로 해봐야 해야 될 것 되는 같습니다. 문제인데 일단은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도 하자라고 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이미 우리 당 의원들 상당수가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있고 실제도 서명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교수단체 대표 연설에서 본인 스스로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서명도 하자라고 서약도 하자라고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했는데 아직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이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뭐 지도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예, 예. 이제 막 발표가 났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제 다만 그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얼만큼의 이제 진정성이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뭐든지 발언을 하기 전에 본인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먼저 의원 정수 30명을 축소하시겠다고 하셨으면 네. 아까 비례의원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저희 민주당 안에 있는 노동계를 대변하시는 분, 그리고 의료계 출신 또 국방 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비례의원으로서 활동을 굉장히 활약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례의원들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정한 것이냐라는 예. 궁금증이 있고 네. 그게 아니라면 지역구 의원들을 축소해야 되는데 그러면 김기현 대표님께서는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이 정원 축소를 말씀하셨어야 예. 사람들이 진짠가 보다 하고 믿을 텐데 결국은 말만 저러고 결국은 그렇게 안 해낼 거 아니냐라는 예. 국민들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여야가 지난 선거 때도 그랬고 네. 대선 때도 그랬고요.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또 정치 수사 아니냐라는 그런 또 비판 때문에 스스로 포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예. 네, 그렇죠. 아직은 포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저는 치열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고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예. 이게 왜 생겨났는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고 예. 그 과정에 있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요. 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여야 대통령 할 것 없이 수용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예. 사실은 연설에서 교수단체 대표 연설에서 원래 이제 기자들 그리고 보도자료에는 없었던 내용을 네. 발표한 거예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근데 최고위원 회의 때 최고위원이시니까 네. 최고위원 회의 때는 이야기하셨다면서요? 발표하시기 1시간 전에, 1시간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다면서요? 거의 대부분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1년을 평가하는 야당으로서의 가장 큰 이 장이 선거인데 다른 메시지들이 다 묻히지 않겠는가라는 예, 예.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대표는 이미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온 것 같았고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래 이런 게 이재명다운 거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예. 결국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지도부도 잘 뒷받침을 해나가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형수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어저께 교수단체 대표 연설에서 밝혔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고민정 의원이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이재명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재명답다란 말을 다른 의미로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치밀한 계산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미 큰 파도는 다 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대장동 사건 아닙니까? 네.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성남 FC 뇌물 사건. 이런 사건들에서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왔을 때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행사해서 이미 산을 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내려놓겠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는지. 예. 그리고 또 이 의미를 한 번 더 뒤집어 본다라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다음 만약에 영장을 검찰에 다시 청구한다고 했을 예. 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굉장히 본인이 회의적으로 생각했다는 거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에 138대 137인가요?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근데 출석 의원으로 하면은 가결이지만은 정족수가 제적 과반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비명계 의원들이 다음 영장 청구가 왔을 때 과연 그 지금처럼 이렇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그때 당대표로 내려놓든지 가결돼서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든지 둘 중 예.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당대표로 내려놓지는 못하니까 가결돼서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내려놓는 형식을 택하는 게 낫겠다. 저는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셨다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 좀 네.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입장을 이제 좀 바꿨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한번 봤더니 2022년 2월 때는 대선 공약이었고요. 5월 지방선거 유세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영장 청구 이후에 강도 깡패 날 때는 무법천지의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상민 의원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왔었는데 어제는 매우 잘한 결정이다. 당의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실 어제의 발언은 그야말로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동의되는 한 목소리를 냈다.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당원이거나 지지자들이 아닌 분들, 즉 중도층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물론 그 배경을 놓고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당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어떤 목소리 나왔는지 듣고 또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이재명답게 본인이 고민하고 또 결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저하고 대화할 때 보면은 당의 부담을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당내에 어떤 그런 불만이나 비판을 좀 누그러뜨리고 또 국민들에게도 지금 민주당이 향하는 방탄국회에 대한 어떤 비판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겠죠. 진작에 좀 하지. 왜 지금 이런 선언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체포동의안을 걸려면은 7월 달에 또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비난이 아마 대단하지 않을까. 도덕성 회복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딱 걸려 있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지 않습니까? 네. 조홍천 의원의 생각 가운데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한 비난을 의식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7월 임시국회를 보통은 예. 중간부터 통상 그렇게 하거든요. 예. 7월 1일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민주당은 6월 1일 또 5월 달도 5월 1일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1월 임시국회 때 그때도 이제 그렇습니다. 방탄국회 아니냐는 위해서 논란이 있었죠. 단 예. 하루라도 비워두지 않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지금 임시국회를 소집을 했거든요. 예. 또 7월 임시국회를 그렇게 소집한다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 영장을 청구할 만한 정도의 수사가 진행돼야지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검찰에서 수사하는 쪽에서는 영장 청구할 아무런 지금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7월이고 8월이고 임시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이제 7월 임시국회는 통상적으로 국회가 이렇게 방학 기간처럼 의회 의정 활동들이 좀 이렇게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작년에도 하더라고요. 7월 임시국회가 쉬었습니까? 그러나 매년 열리긴 합니다. 열리긴 그리고 하는군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뭐 7월 중순부터 열리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은 사실 의원들이 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교 상황들이 아주 치열하게 접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듯하게 국회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어서 7월 중순부터 열릴 것을 우려해서 이거는 저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불체포 특권에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특권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민주당이 반응했으면 그래 그 판단은 좀 잘했네 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주장하신 것을 저희가 받아들여도 못했다고 예. 그러고 안 받아들여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협치하는 모습이 국회에서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건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도 불신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고 그건 결국 정치 전체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려놓겠다고 한 것은 안 한 것보다는 저는 낫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결단이다 이렇게 과하게 포장하는 것을 제가 경계를 하는 것이지 네.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것이고 또 하나 효과가 있다라면 고민정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당 내에 당내 분란을 잠재우는 이 효과는 확실하게 있는 것이죠. 예. 자, 민주당 혁신기구 이야기 해볼게요. 오늘 네. 김은경 위원장 첫 회의를 열었고 원래 위원장 포함하면 11명이라면서요. 근데 네. 아직 다 임명은 안 된 거고요. 예, 일단은 계속 이렇게 차일피일 미룰 수만은 없어서 가능한 사람부터 발표를 해 나가자 해서 오늘 1차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완성이 되는 대로 또 계속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하면서 모두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돈봉투 코인으로 민주당의 신뢰를 잃었고 윤리를 회복해서 민주당의 신뢰 찾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공천에서 현역 기득권 체제 혁파하겠다라고 이야기했네요. 네, 예.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사실 이제 김은경 위원장 발표가 됐을 때 네. 비판의 목소리들도 많았습니다. 과연 혁신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구나라는 감을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혁신위가 어떻게 행위를 해나가는지가 훨씬 중요할 거기 때문에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뭐 다른 당에서 혁신을 하겠다고 네. 하는데 그것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최초의 김은경 지금 그 위원장의 발언 자체가 이게 그런 혁신의 의지를 다 이렇게 깎아버리는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예. 처음에 돈봉투 이 사건이 검찰에서 혹시 이게 만들어낸 사건 아닌가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혁신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기대를 굉장히 뭐 없애버리는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 오늘 예. 말씀에서도 뭐 좋게 보면은 지금 고민정 의원처럼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네. 저는 핵심이 하나 빠졌다고 생각해요. 오늘 네. 민주당 지지율 하락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방탄입니다. 거기서부터 반성하고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예.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쏙 빼고 얘기했다는 거는 결국 이게 친 이재명계의 혁신위원회 아니냐.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혁신위원으로 임명되신 이렇게 분들 면면을 볼 때 네네. 거기도 역시 다 친명 정도의 일색이다. 이렇게 해서 물론 저는 그렇지만 예, 국민의힘 우리 의원으로서 박한 평가를 그렇습니다. 하신 거고.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는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민주당도 혁신하고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정치계 전체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알겠습니다. 눈에도 국민의힘 인사들은 다 친윤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방탄 이재명 부분을 뺐기 때문에 그게 좀 부족하다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혁신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본인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다. 네. 연장선에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정부와 여당이 어제 발표했죠. 수능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방침 발표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이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신뢰를 높이려면 수능에서 공교육의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교육의 그 학습 과정이나 이런 것보다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공교육 범위 내에서 수능이 출제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 사회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업자들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입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어서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불릴만 합니다. 수능의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단순하게 사안을 보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수능 대혼란 사태를 철저하게 따지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킬러 문항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겠느냐라고
하고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교육계 혼란이 일부 사교육업자들의 주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에서는 지금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됐다라는 비판적인 시각이잖아요. 네, 저는 핵심은 킬러 문항을 빼냐 마냐의 문제보다도 그거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다만 수능이 이제 5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와서 터트리는 정부 세상 어디 있습니까? 예. 수능이라는 건 그래서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하는 아주 중대사고 당일날은 비행기도 안 띄울 정도의 사안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 위치에 있는 대통령께서 이번 모의고사부터 킬러 문항 배제해라. 아니 이렇게 하면은 그 학부모님들과 수험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이 시험이 쉽게 나오는 거야 아니면 어렵게 나오는 거야 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이 교육부 장관의 말 한마디 예. 또는 대통령실의 말 이걸로 교육 정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 자, 오랫동안 교육 우리 입시에서 입시 출제 기본이 뭡니까? 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은 그렇죠. 할 수 있는 이게 공교육의 정상화. 오랫동안 여야가 항상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든 야든 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조대로 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 킬러 문항이라는 거 이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문항인데 네. 자, 이 변별력을 높이는 이 문항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은 네. 변별력을 높이는 순기능보다는 사교육을 부추기는 역기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킬러 문항의 존폐 여부보다도 왜 5개월 정도 남은 이 시점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발표를 했느냐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은 뭐 저 대통령실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네. 올 3월부터 이미 계속해서 이제 주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원래 공약이었어요. 예. 공약 사항이었으면은 이걸 이행하도록 교육부가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된 것이죠.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박대출 정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수사 등 대입제도 전문가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거는 예. 이제 비전문가라고 대통령을 공격하니까 이제 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자,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국민들께서 최소한 이 교육제도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다들 전문가이십니다. 나름대로 예. 해법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은 또 거기서 여러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께서도 본인 나름대로의 교육 철학이 있고 입시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입시에 대한 이 정책을 전문가만 해야 된다라면은 대통령은 왜 예. 있습니까? 장관은 네. 왜 있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는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대통령인 것이죠. 네, 그렇게 윤석열 얘기한 대통령, 것을 그걸 대통령도 비전문가가 했다. 할 말을 할 수 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입시에 대한 철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이제 윤 대통령께서는 입시를 경험하신 지가 일단 너무 오래됐습니다. 지금 현재 뭐 자녀가 있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더 각계각층, 학부모, 학생 이런 사람들의 의견들을 좀 더 많이 듣고 수기 과정을 거쳐서 숙성된 정책 결과를 내놓으셔야 됐었고 네. 단순히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 공약들을 밀고 나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네. 그러나 교육과 특히 수능은 그렇게 대통령의 공약으로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교육 분야는 백년제 대계라는 말을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고 여야를 떠나서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로 이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이게 대통령의 개인 의견이란 뜻인가? 아니,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요. 모든 국정 전반에 있는 정책들을 다 총집합시켜서 가장 정수가 되는 말을 대통령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이거는 개인 의견인가? 이거는 정책 사항인가? 이런 거 판단해야 됩니까? 네. 자, 이 부분 제가 한 말씀 말씀하세요. 드릴게요. 자, 킬러 문항을 출제 제한하는 것은 우리 당의 공약이었습니다. 자, 킬러 문항 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이기도 했죠. 예. 공약을 만들 때 민주당은 그냥 후보의 개인 생각에 따라서 만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수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공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 자, 여와 야가 공히
킬러 문항 출제 제한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사교육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박강훈 대표가 얘기한 건 뭡니까? 이거 없앤다고 해가지고 사교육이 없어지겠느냐?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죠. 여야가 다 같이 여러 가지 사교육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이 킬러 문항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네. 없애야 되겠다라고 예. 공통으로 공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라도 먼저 해야지요, 당연히. 예. 민주당 입장에서 오히려 환영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작년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것인데 그게 실행이 안 됐고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그거를 지적해서 바로잡아야 하니 그렇죠. 이번에 얘기한 거다 네. 이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요 비공개 자리에서 장관 불러다 놓고 대통령께서 질책하고 바로잡으면 됩니다.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 5개월 앞둔 이 수능 준비생들에게 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해서 모두를 난처하게 만드냐는 네. 지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팩트를 말씀하세요. 말씀드려야 될 예. 것 같습니다. 이게 불거지게 된 것은 대통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 장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네. 이게 킬러 문항 예.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을 쉬운 수능 출제한다는 취지로 네. 약간 발언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발언해 버리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대통령실에서 그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마치 혼선이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진 거죠. 그런데 보니까 감사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평가원장 이규민 원장이요. 물러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평가원장이 갑자기 이렇게 물러나면 괜찮나 지금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뭐 한간에서는 평가원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을 해서 지금 23가 네. 작년 3월에 취임했더라고요. 그러면 전 정부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을 임명을 한 거죠. 했군요. 예. 그런데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여가 야가 무슨 의미고 전 정부 현 정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이것은 공무원 사회 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이러한 그 킬러 문항 배제를 주문을 했고 예. 그다음에 또 교육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정책을 얘기를 했는데도 평가원에서 지난번 모의고사 때 이게 제대로 반영 안 됐다. 그럼 당연히 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질책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근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여태까지 모의고사 평가를 가지고 사퇴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순서가요. 결국 평가원장 사퇴 그리고 앞서서 부총리 교육부총리의 그 잘못도 지적하셨는데 네. 또 교육부총리도 사임하겠다고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러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 네. 이 문제는 여야가 공이 지금 필요하다는 내용 맞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꼭 교육 상임위 안에서만 논의할 것도 아니고요. 정부, 여야 그리고 교육계 다 같이 모여가지고 네.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사교육비를 좀 줄여달라는 목소리는 여야가 같이 내고 있고요. 같이 또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한 4kg 돼요? 3kg에서 4kg 사이에요. 3, 4kg. 좋습니다. 네. 자, 여기 딱 본 5명짜리. 전체 어민들한테 이게 엄청 타격이 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좀 정치인들이 국민들 선동해가지고 뭐 너도 나도 다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이거 큰일 났어요. 국산이잖아요. 예. 국내산도 안 팔린다니까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그 어려웠던 시기 좀 넘어가려는데 또 쓸데없는 공포를 자꾸 해가지고 먹잖아요. 진짜 보니까 잘생겼네요. 아이고, 사인도 잘생겼구만. 이거 한 마리 삽시다, 이거. 이거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낫나, 되게 낫나. 잘생겼어. 베트남상은요, 이 방사능 검사를, 방사능 검사로요. 이 계산을 하면 국민의힘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서 건배했으니 하겠습니다. 오직!
어디 선동? 그 연구 잘해왔다. 역시 준비됐어. 앞에서 경민이 형이 너무 잘해서 제가 부담이 깜짝대는데요. 힘내라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 국민의 발까 발까 어민 수상업자 힘내라. 방금 발딱발딱 하는 말에 옷도 안 배웠어. 앞에 가리니까.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고 저 윤석열이 저 김건희가 저 국힘이 깜짝 놀라서 우리를 짓밟으려 하더라도 제가 뭐라 하면 이해하신 분들만 내자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의 고염수 그렇게 깨끗하면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들 똑똑하십니까? 제가 언제 그러면 이번에는 세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쿠시마의 고염수 자리서 마시겠다 했습니다. 언제 마실래? 저는 정청래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말은 마실래? 오늘 오후에 외출하신다면 우산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은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남부와 산간에 70mm 이상, 그 밖에 전국으로는 10에서 60mm가 되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20도, 대전과 대구도 20도, 광주는 2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내리면서 예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5도, 대전과 광주 26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부 내륙에 산발적인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일요일쯤에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